네, 많이들 기다리셨습니다. 뉴스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자, 4월 19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모처럼 만에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네 분과 함께 할까요? 김수경 한신대학교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네 분과 수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모두들 궁금하시죠? 바로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를 감시 감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당시 당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이는 지금 나온 뉴스에서 이겨서 모르는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송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영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자, 2년 전, 그러니까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대표를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검찰 수사는 결국 이번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송영길 당시 후보, 결국 대표가 됐죠.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나는 모르는 사안이다, 이렇게 선을 그어왔지만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 파일에는 글쎄요, 송 대표의 해명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들려드린 녹취와는 또 다른 새로운 녹취 파일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따라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영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많이 처리한 거하고 여기 우리 조직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이 있지. 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다니면서 조금 준 거니까.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뭐. 이는 뭐 이 많이 해줬어. 아, 그래. 송영길 의원이? 잘했네. 자, 새로운 이 녹취 파일과 관련돼서 일종의 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지금 방금 들으셨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강랭우 씨가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길이 형이, 여기서 영길이 형은 송영길 당시 후보 아니겠습니까? 영길이 형이 뭐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김수경 교수님, 그렇다면 송영길 당시 후보가 따로 돈 봉투를 뿌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 우리 김수경 교수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녹취를? 그렇죠. 지금 당초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반응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하면서 완전하게 선을 그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정황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묵인했다 정도가 아니라 본인도 스스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돈을 조달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따로 돈을 만들어서 자기도 돈을 살포했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담긴 지금 누축이 나왔다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과정에 관여한 것 같고, 지금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녹취를 보면은 누가 어디까지 받았는지는 좀 알아야 되니까 서로 이 리스트를 공유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러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트랙인지 3트랙인지도 알 수 없이 자기들끼리도 누가 얼만큼의 돈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약간 무차별적으로 살포된 게 아닌가 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서 귀국을
하셔서 송영길 전 대표는 어쨌든 사정이 어떻게 된 건지 해명이라도 해야 민주당이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응을 못 하다 보니까 이거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뭐 300만 원 정도는 기름값이다 이런 망언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물론 자기의 뭐 어떤 혐의를 최대한 벗고 싶겠지만 민주당을 위해서는 어쨌든 빨리 귀국하셔서 민주당이 대응이라도 좀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송 전 대표의 이번 돈봉투 살포 사건 의혹에 대한 해명은 일관됩니다. 이정근 개인 일탈 플러스 나는 모르는 사안이다. 그러나 매일매일 새롭게 등장하는 녹취 속에는 송영길 당시 후보가 깊숙이 관여돼 있는 정황이 목소리, 녹취 파일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정근, 강냉우 두 사람의 녹취 파일을 또 하나 들려드릴 텐데, 자, 이번에는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그거를 뭐 누구를 얼마나 줬냐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겠지만 그도 뭐 어떻게 누구는 조금 했다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나? 모르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녹취로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은, 자, 그렇다면 이 돈봉투라는 것이 윤관석 의원 그 라인을 통해서도 가고 송영길 당시 후보도 본인대로 또 돈을 뿌린 거 아니냐, 투트랙으로 돈이 뿌려진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또 녹취 파일 하나 더 들려드릴 텐데요. 이번 이 녹취 파일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우리는 왜 저번에 왔을 때 강 감사님께서 뭐 이렇게 신나게 주셨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그게 됐으니까 그냥 이제 뭐 더 안 해도 되는 건가? 아니 영길이 형한테 이제 좀 물어보고 아직도 20일 정도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막판에 스피치 낼 때 한 번씩 더 해갖고. 자, 2021년 4월 10일 강냉우, 이정근 이 두 사람의 통화에서 강냉우 씨가 이정근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나눠줬다고 얘기를 했다.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성만이 형이, 여기에서 성만이 형은 이성만 의원을 이야기합니다. 성만이 형이 준비해 준 걸로 인사했다고 하니까 아유 잘했네 잘했어. 송 후보가 그렇게 칭찬을 해주더라. 더 안 해도 되는 건지는 영길이 형한테 물어봐야 한다. 송영길 후보한테 물어봐야 한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의 강냉우 씨의 몇 문장 안 되는 거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해보면 이런 거죠. 정리해보자면 송영길 당시 후보가 돈봉투가 뿌려지는 걸 보고받고 격려하고 결정까지 한 것 아니냐. 깊숙이 관여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배 소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녹취록상으로는. 왜냐하면은 이름이 일단 송영길 전 대표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러면 인지 여부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몰랐을 리 없겠다. 또 하나는 심지어는 누구에게 나눠주고 처리하고 이런 단어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주도한 역할 자체도 송영길 당시에 이 당권 도전 후보나 캠프 쪽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소통도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당시에 5월 2일 있었던 2021년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비율이 45%예요. 45. 그런데 이 권리당원에서 이 홍영표 후보에게 패했던 송영길 당시 후보가 대의원에서 215표 차이로 이겨요. 그래서 당대표가 0.59%포인트 차이로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민감했던 전당대회였고 그것을 가까웠던 이른바 송영길 사람으로 불리는 강내구, 이정근이
하는 행동 자체를 행보를 몰랐다. 예. 이렇게 부인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봐야겠죠. 자, 좀 전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시죠. 물론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어 봐야 알겠지만 이 그래픽 한 장에는 정말 많은 게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막 오고 가고 하는 이 과정에 당시 후보, 결국 대표가 됐죠. 송영길이라는 분이 다 보고를 받고 돈 봉투 뿌리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돈 봉투 뿌릴지 말지를 결정하고 이런 정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요. 자, 장현주 변호사님. 그런데 송 전 대표는 여전히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정근의 일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해명 전략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요, 곧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이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22일 정도의 기자회견을 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기 때문에요. 그때 아마 보다 더 자세한 본인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마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상황이라든가 지금 이 돈봉투 의혹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구 전 부총장이 갖고 있다는 그 3만 개의 녹취록 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는 아마 이정근 부총장도 본인도 기억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로서도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좀 안 다음에 입장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기자회견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기자회견에서 이제 입장을 어떻게 밝힐지는 추후에 살펴봐야겠지만 그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결국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되는 데 도움이 됐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 결국 모든 수사의 최종적인 목표는 송영길 전 대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의혹을 해명해야 될 사람도 송영길 전 대표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귀국을 하시겠다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한 가지만 좀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녹취록의 대화 내용을 보면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강내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에게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연길이 형한테. 연길이 그러니까 형한테.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 강내구 전 감사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면 송영길 전 대표랑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녹취 파일은 이정근 휴대전화 속에 있는 녹취 파일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 이게 추후에 강냉호 폰이 포렌식되면 그렇죠. 또 다른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훨씬 더 큰 판도라의 상자가 되는 거죠. 아하.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녹취 파일이 이정근 휴대전화 녹취 파일이 3만 건이라고 하니까요. 자, 우리 배 소장께서 강냉호 씨 얘기를 했는데 검찰도 이 강냉호 씨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9,400만 원 중에 8천만 원 정도를 강냉호 씨가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자, 강냉호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이정근 이 두 사람의 녹취에는 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세 테이블 정도 하면 12명이면 충분하잖아. 사실은 그날 돈 100만 원씩이라도 봉투 하나씩 만들어주면 좋은데 한 돈 1,000만 원만 줘라. 그럼 이렇게 그날 그럼 100만 원씩만이라도 봉투에 넣어서 그냥 조용히 주고 싶다. 관석이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저녁 먹을 때쯤 전화 올 거예요. 그러면 10개 주세요. 딱. 누구한테? 윤한테? 예. 네. 자, 이어서 이 강냉호 씨가 사실상 이번에 이제 깊숙이 돈봉투 살포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정근 씨랑 이 강냉호 씨가 통화할 때요. 굉장히 낯선 단어가 한번 등장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낯설죠. 보급투쟁. 보급투쟁.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가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옵니다. 진짜 완전 엑기스 전수해주네요. 지금 강내구 감사님께서 엄청 보급투쟁에 애쓰고 계시다. 최일선에 계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자, 그런데요. 놀라운 뉴스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돈봉투 살포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 강냉호 씨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2021년 5월에 있었는데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상을 받습니다. 상. 한번 보시죠. 2021년 5월에 전대가 있었고 그때 지금 돈 봉투가 이렇게 저렇게 뿌려진 것 아니냐 의혹이 일었는데 그로부터 6개월 후 2021년 11월에 청렴 결백한 감사인에게 주는 청백리상을 강냉호 씨가 저렇게 받습니다. 꽃다발까지 안고요. 그리고 나서 상을 받은 또 언제입니까? 5개월 정도 후 2022년 4월에 한국감사협회장에 자리를 앉게 됩니다. 저 당시 청백리상을 받으면서 강냉호 씨가 수상 소감으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파란색 박스 한번 봐주세요. 내부 견제 시스템과 부패 예방 제도를 개선하고 공명정대한 직무 수행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 검찰 수사가 조금 더 진행이 되어야 하겠지만 보세요. 부패 예방? 지금 민주당 전대 때 뭐 부패가 있었다 뭐 이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공명정대한 직무 수행, 공명정대하지 않았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자, 김현주 대변인님, 저 상을 받은 걸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한마디로 아이러니를 넘어서는 블랙 코미디가 아닌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이분이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있다가 이후에 2022년에 감사협회장이 되게 됩니다.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대가성이 있는 공직을 부여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강하게 이제 의심이 됩니다만 이분이 아까도 그 상을 받으면서 이야기한 수상 소감을 보면은 참 웃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내부 견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패 예방 제도를 개선하겠다. 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쩜 일말의 그 양심의 가책은 없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예. 이분이 사실상 9,400만 원의 돈에 있어서 8천만 원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1,400만 원에 있어서도 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지난 일요일 16일에 불러서 이제 이미 조사를 했는데 본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정근 씨와 그 상당히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수많은 녹취가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뭐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통화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그런 과정들을 제가 해보지 않아서 이런 순진한 소리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뭐 문자를 하면은 증거가 남는다고 생각해서 문자를 안 하고 이런 통화를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전화 통화라고 하는 것은 그 통화를 한 일시까지 기록에 남기 때문에 마치 캘린더처럼 어떤 정황이 나오는 것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뭐 20일 후에 전대 있으니까 내지는 뭐 10개로 봉투를 만들었더만 이런 식으로 마치 나레이션 하듯이 본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통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정말 빼박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뭐 경제 공동체니 정치 공동체니 이런 개념들을 숱하게 들어봤었습니다만 이분들은 돈봉투 공동체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이런 일들을 벌였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청백리상 참 블랙 코미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 더 짚어드릴까요? 이 강냉호 씨가 2021년 11월에 청백리상을 받았다 말씀을 드렸죠. 상을 그날 하나를 더 받았습니다. 자랑스러운 감사 인상 금상. 이것도 받았어요. 그리고 청백리상도 받은 겁니다. 2개의 상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요. 김수경 교수님. 자, 2021년 5월에 송영길 대표가 어쨌든 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의원은 뭐가 됩니까? 핵심 사무총장.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이정근이라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원외 배지가 아닌 사람 중에 가장 핵심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사무부총장이에요. 거길 가요. 그리고 강냉호 씨라는 사람은 상을 2개나 받고 2022년 4월에는 감사협회장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연일까요? 우연이기 힘들죠.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볼 때 송영길 대표가 지금
당 대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뭐 이정근 사무부총장이나 뭐 그 강래구 씨나 뭐 어떤 윤관석 의원이나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줬는데 당 대표가 되자마자 바로 측근의 자리에 딱딱딱 앉았잖아요. 시기적으로 너무 모든 것들이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한 팀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대화를 이제 우리가 들어보면은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보통 이게 좀 잘못된 일이라고 할 때는 전화를 하다가도 좀 조심해서 말을 하거나 뭐 명사 같은 걸 좀 은어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조심해서 말하는 기운이라는 게 있는데 아주 낱낱이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돈이 전달됐고 누구한테 보고했고 아주 자세히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굉장히 일상적인 대화라는 거죠. 이 지금 3만 건이 넘는 통화 녹취록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3만 건을 만약에요. 20분씩 통화하면 10,000시간이고요. 만약에 10분씩 통화하면 5,000시간이거든요. 아이고. 근데 우리 10,000시간의 법칙 아시죠? 10,000시간 동안 어떤 것을 노력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게 뭐 통화를 다 합쳤을 때 10,000시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너무나 이러한 것들에 익숙해져 있고 어쩌면 전문화되어 있는 이런 약간의 더러운 손에 더러운 걸 묻히면서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 3만 건의 통화 녹취를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청백리상도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이런 식의 죄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청백리상을 강래구에게 주기로 했을 때도 이 받기로 한 사람도 전혀 죄의식 없이 저렇게 자랑스럽게 사진도 찍고 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어이가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제가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면 물론 지금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취록이 3만 건이다 이런 부분들이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거든요. 이정근 전 부총장이 2016년부터 통화의 자동 녹음을 설정해서 모든 통화를 녹취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3만 건 모두가 범죄에 연루된 녹취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중에 뭐 아무 의미 없는 사적인 대화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다만 그중에서 검찰이 혐의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추려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3만 건 전체가 뭔가 범죄 혐의가 있는 녹취록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 글쎄요. 어제 채널A가 이 송 전 대표랑 또 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송 전 대표의 입장은요. 이 돈봉투 살포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처음에 했던 얘기와 뭐 거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의 목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장소를 지금 섭외를 하려니까 적절한 장소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섭외가 되는 대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귀국 일정이 변동되시나요? 그때 말씀드릴게요. 자, 22일 이번 주 토요일 날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한 송영길 전 대표. 이렇게 프랑스 파리에 계속 머물고 있는 송 전 대표를 향해서 당 안팎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이 두 당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송 전 대표를 향해서 말이죠.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합니다. 당당하면 나와서 설명한 별표인데 왜 외국으로 도망가서 자꾸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출국하게 된 과정도 사실은 외국으로 도망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관계에서 좀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증언과 어떤 녹취를 통해 육성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와서 정정당당하게 해명을 하고 또 검찰 수사에 뭐 협조를 한다. 이렇지 않으면 이거 도망간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도피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송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다. 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송 전 대표 측에서는 프랑스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간 것이라 의원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 사정으로 임의로 귀국하는 건 맞지 않다. 이 얘기인즉슨 즉각 한국에 들어오지 않겠다. 뭐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정대로 7월 정도에 들어갈게요. 뭐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돈봉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선을 그은 지도부와 친명계. 그런데 친명계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그제 이번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서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했는데 하루 만인 어제 친명계로 일컬어지는 의원들 입에서는 잇따라 이러한 목소리들이 이어져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송 대표 본인은 저는 뭐 알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대개 실무자들의 뭐 차비, 기름값, 뭐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 일단 당과 캠프는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캠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의원들을 체크해보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요. 우선 저는 한 명 체크를 했습니다. 이정근과 송영길 대표와의 녹취록은 없는 건가? 직접적 증거라고 할까? 직접 대화의 내용은 나오지가 않더라고 제가 보기에. 배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친명계 의원들은 이번 약간 좀 의혹과 관련해서 선을 긋는 듯한 목소리들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송영길 리스크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빅데이터 상으로 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예. 빅데이터 상으로는 오히려 이재명 리스크보다 더 커질 정도예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재명 대표 친명과의 관련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친명계 의원들은 선을 그을 수밖에 없죠. 왜?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대표에게 지역구를 내줬단 말이에요. 계양을. 이보다 더한 관련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돈봉투와의 관련성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왜 이게 치명적이냐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그동안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송영길 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이 논란은 정치 보복이나 야당 탄압으로 선을 긋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아하. 왜냐하면 아까 우리 앵커께서 너무나도 잘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예? 이정근 또 강내구 이 돈봉투와 관련됐을 때는 어떤 보직을 받았거나 청백리상 등의 상을 받지 않았을 때였어요. 예. 그런데 0.59% 차이로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임명을 했죠? 민주당의 내부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이정근을 사무부총장에 전격 임명합니다. 그리고 거론이 되는 녹취록에 거론되는 윤관석 의원 인천의 중진입니다.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관하다 보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어제 뭐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성호 의원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돈이 오갔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거 말이죠. 차비, 기름값, 식대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저 발언이 논란이 됐어요. 정성호 의원님께는 3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십니까? 그런 비판과 함께 300만 원은 그럼 돈이 적어서 돈봉투 뿌려졌다는 건 괜찮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런 비판들. 그러자 오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돈 사용처를 추측하며 불필요한 얘기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현주 대변인님, 오늘 저런 상황에서 장경태 민주당 최고가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50만 원이요? 한 달 밥값도 안 됩니다. 한 달 밥값도 안 돼요.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쉴드 칠 수 있는 것을 쉴드를 치셔야지 무리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4선 중진에다가 뭐 좌장격이다 이렇게 불리우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식대 수준 이런 이야기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인이 아무리 실언이라고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게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거거든요. 그 정당법 50조에 의하면은 당 대표 경선에서 특정인을 밀고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어느 특정 직을 제공한다는 약속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약속만 하더라도 이것은 징역 3년 이하의 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고요. 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이를 지시하거나 권유하거나 요청하거나 하게 되면 양형 기준이 더 올라갑니다. 예?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기 때문에 근데 왜 법 위반으로 그 제도화가 되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정치를 펼치라고 하는 그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본인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쉽다는 돈을 이용해서 그 표를 왜곡하고 민심을 왜곡하게 되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50만 원, 300만 원 이게 식대니 차비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자체는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5년 동안 이런 성취가 한꺼번에 무너져서 허망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민주당 정신 똑바로 안 차리게 되면은 70년 민주당 전통이 한꺼번에 무너져서 허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자 합니다. 김수경 교수님. 그러니까 이 사태가 터졌을 때 맨 처음에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재명 당대표의 일성이 뭐였냐면은 이 정부의 특장기는 압수수색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상을 좀 파악해 보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일단 덮어놓고 정부와 검찰을 이제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한 닷새 이후에 이제 사죄도 하고 검찰이 조사를 해달라고 한 건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대응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뭘 제대로 알아보고 진상을 좀 파악한 다음에 대응한 게 아니라 뭐 300만 원 정도면 기름값 정도인데 뭐 그게 문제가 있겠어?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몰랐을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매일매일 지금 까지고 있는 이 녹취록에는 송영길 대표가 아주 깊이 연루돼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잘 모르면서 일단 덮어놓고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50만 원이면 밥값도 안 된다. 밥값도 안 된다. 그렇죠. 요즘 물가가 올라가지고 밥값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다들 자기 돈으로 자기가 밥 사 먹지 누가 이런 식으로 돈 살포해가지고 밥 사 먹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지금 맞지 않는 국민들을 더 분노케 만드는 정말 기름을 끼얹는 이런 식의 대응들이 민주당에서 무지성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판단을 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서 이 난관을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민주당이 고민을 해야겠지만 아무 지금 생각 없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을 좀 통일할 필요가 있다. 함부로 아무데나 방송에 나가가지고 확실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 거 무조건 이렇게 방어하기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에 이제 녹취 파일이 언론을 통해서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검찰을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혹시 검찰이 말이에요. 그 녹취 파일 언론사에 흘린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주장인 것이죠.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언론 손에 이게 들어갔을까? 이 중요한 증거가 이 피사실 공표. 정말 이건 좀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법정에서 그때그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발 없는 녹음 파일이 방송 것 같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 녹음 파일은 검찰이 확보한 휴대폰에서 나온 것이고 휴대폰 주인은 구속 수감 중인데 검찰이 제공하지 않았다면 누가 제공했다는 것입니까? 그동안 보인 수사 행태를 보면 검찰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검찰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박찬대 최고는 발 없는 녹음 파일이 방송국 같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어제 검찰은 공식적으로 언론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녹음 파일은 검찰이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검찰에서 유출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민주당 일각에서 나와서 유감입니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검찰이 그럼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설마 검찰이 저 해명까지도 거짓말을 했다라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검찰에서는 지금 현재 그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수 없고 검찰이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뭐 그 해명을 일단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정근 전 부총장의 저런 구체적인 녹취록들이 지금 매일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에 그런 국민들께서는 저 녹취록은 분명히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 자료일 텐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인데 어떻게 언론에 흘러가서 녹취가 풀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하고 의구심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의원들로서는 검찰이 갖고 있던 증거 자료가 언론으로 흘러나온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검찰에서 나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럼 검찰이 증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언론사가 굉장히 취재력이 좋은지 뭐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검찰이 당연히 정치적인 고려 없이
진상조사를 해야겠다라는 것은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녹취 파일은 지금 JTBC라는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 JTBC가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보도하고 있는 이 녹취 파일은 검찰한테 받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에 이미 우리는 그거를 확보하고 당시 송영길 전 대표나 이런 사람들 측에 해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입장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어제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뇌물 혐의 등등에 대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어제 그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유동규 씨가 정진상 씨한테 돈을 6천을 건넸는데 2019년 9월에 3천, 2020년 10월에 3천만 원을 건넸다는 게 유동규 씨의 주장입니다. 정진상 전 실장 측에서는 당연히 부인하고 있죠. 먼저 저 두 사람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동규 본부장이 1억 4천만 원 줬다고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거 말씀해 주실 생각 없으신가요? 정진상 씨 저택에서 3천만 원 전달 구체적으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하셨는데 혹시 당시 상황 자세히 설명 가능하십니까?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자, 그런데 어제 법정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검찰 측이 어제 유동규 씨한테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자, 2019년 8월경에 정진상한테 돈을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돈 필요하다면서 달라고 했어요. 또 검찰이 재차 질문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정진상 씨의 아파트 부근 편의점에 가서 비닐봉지와 과자를 구입한 적 있습니까? 유동규 씨? 네, 비닐봉지 2장을 겹쳐서요. 500만 원 현금 묶음 6개, 500만 원 현금 묶음 6개면은 3천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넣고 그 돈이라는 걸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 위에 봉지 과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동규 씨는 저 돈을 정진상 아파트에 직접 찾아가서 줬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들어보시죠. 그거를 증거로 간 거죠.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는 그 상식적으로 CCTV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배려하는 입장이거든요. 5층까지 걸어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은 몇 층 가는지는 설명 안 나오니까 또 이제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는. 자, 엘리베이터를 타면 CCTV에 찍힐 것 같아서 5층 정진상 집까지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서 돈을 줬습니다. 이런 건데요. 초인종 누르니까 정진상 씨가 나왔고 집안이 어두웠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한 데 이어서 돌려보시죠. 상세하게 정진상 집 구조를 설명했답니다. 어제 유동규 씨가. 문을 열면요. 왼쪽이 거실이고요. 오른쪽은 부엌이 있습니다. 거실에 소파가 있었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3천만 원 비닐봉지 2장 겹쳐서 500만 원 현금 묶음 6개를 넣고 그 위에 봉지 과자를 넣었다. 이걸 들고 가서 소파가 있었는데 봉지에 있는 돈을 쫙 쏟아서 3천만 원을 보여줬습니다. 특별한 얘기 없이 형, 나 갈게요 라고 말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배 소장님, 네. 유동규 씨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때 그 장면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민감한 그런 기억이겠죠. 왜냐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까운 최측근에게 돈을 전달하는 거예요. 현금을 전달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으시거나 보실 때도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이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현금이 전달됐기 때문에 우리가 왜 계좌 추적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아하. 그래서 현금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정황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법적인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테고 여기에서 그래서 정진상 전 실장은 계속해서 이제 부인을 합니다. 저는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뭘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정진상 전 실장이 받았다면 그 이후에 이 돈이 어떤 식으로 갔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정진상 전 실장이 이 이야기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 백현동이나 대장동이나 성남 FC나 다른 관계에서도 계속 부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들과 우리가 짚어보면은 정진상 전 실장이 관련이 없느냐 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이라면 상당히 설득력은 있다. 하지만 검찰로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더 파악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제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을 나눈 부분은 2019년 9월에 유동규 씨가 정진상 씨 집에 가서 3천만 원을 준 부분이고 이번에는 2020년 10월에 유동규 씨가 역시 정진상 씨한테 3천만 원을 주는 과정입니다. 유동규 씨 이렇게 어제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검찰 측이 또 유동규 씨한테 질문 들어갑니다. 자, 1,000만 원씩 편지 봉투 3개에 나눠 담아 이러면 3천이니까요. 3개를 나눠 담아 입고 있던 코트에 넣어 정진상 실장 사무실에 있는 경기도청으로 간 적 있어요, 유동규 씨? 유동규 씨 답하길. 네. 안주머니에 하나씩 봉투 2개 넣었고요. 바깥 주머니 하나에 넣어서 간 기억이 납니다. 주머니 3개에 1,000만 원씩 넣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자 검찰 측이 유동규 씨가 소유하고 있는 실제 그 코트들 있잖아요. 코트의 사진들을 쭉 찍어갖고 아마 유동규 씨한테 보여줬나 봐요. 혹시 전날 입고 간 코트가 뭡니까? 그랬더니 유동규 씨가 저 코트 중에요. 저 코트를 제가 입고 가서 정진상 씨한테 3천을 줬습니다. 라고 증언까지 했다는 것이죠. 김현주 대변인님, 어제 유동규 씨는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상세하게 진술하려고 노력했다고 그러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구체적인 설명을 유동규 씨가 계속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성남시장실에 CCTV가 설치가 되었느냐, 그것이 모형이냐, 녹음이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문제가 되었을 때 성남시장실에 CCTV가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그 도면이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을 찾아가서 줬다고 하니까 그 집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느냐, 그 구조도가 또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자 봉지를 위에다가 눌러서 3천만 원을 편의점에서 파는 비닐봉투에다가 전달했다라는 구체적인 증언은 네. 이것은 마치 지난번에 그 김용 실장한테 돈 전달했을 때 용이 형 올 거야 하고 난 다음에 그 한약 상자에다가 모 백화점 봉투를 겉에다가 해가지고 전달했다라는 식의 굉장히 구체적인 증언과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동규 씨가 자세한 증언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이것이 지어낸 것이 아니다. 거짓이 아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의 입장으로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전달했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이 설명하는 내 진심, 이 신빙성을 믿어달라라고 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억을 되돌이켜서 상세한 정황 증거를 내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에서 상당한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정진상 씨 어제 재판도 있었고 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도 있었습니다. 어제 이 전 부지사 재판에는 누굽니까? 안보수라는 아태협 회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네, 안보수 회장이요. 그래픽 좀 주실까요? 법정에서 또 증언을 했는데 김수경 교수님, 어제 안보수 회장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안보수 나한테 허위 진술을 요청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사실은 김성태랑 그렇게 오래 아는 사이가 아니고 이제 이화영 아마 부지사가 소개를 해준 관계인데 이 사건이 불거지자 이화영 부지사가 찾아와가지고 안부수 당신이 김성태랑 아주 오랫동안 알았던 사이인 것으로 합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나는 이렇게 북한에 돈에 간 거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고 김성태가 오로지 본인이 그냥 북한하고 사업하고 싶어서
잘 알고 지내던 안부수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북한에 돈을 보낸 거야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화영 부지사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부수 회장을 만나서 당신이 그냥 오랫동안 안 사이여서 둘끼리 있었던 일로 합시다라고 얘기해 달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거기서 쏙 빠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굉장히 죄가 중한 게 이렇게 증거 인멸도 그렇고 뭐 이렇게 위증을 강요한다거나 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관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협조적이었던 쌍방울 측의 다른 임원들이나 아니면 안부수 협회장도 너무 이제 언제까지 거짓으로 이것을 이제 막을 수는 없으니까 예? 하나씩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실토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소식까지 짚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민생을 부탁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모시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대목들 제가 대신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다음 코너를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경제톡톡톡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채널A와 동아일보가 주최한 제10회 A모닝 포럼에 참석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해킹이 발생한 경우 고객 손실 보상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거액의 자산을 탈취당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거래소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 관련 거래를 사전 차단하는 등 사고 탐지 즉시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대면 금융기술을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데 피해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각계 보안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금융시대에 소비자 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개월 더 연장됩니다. 기재부는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에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615원이 유지됩니다. 경유에 붙는 세금도 리터당 369원으로 37% 인하 조치가 이어집니다. 네, 뉴스의 라이브가 시리즈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민생을 부탁해 31번째 손님을 모셨습니다. 과학기술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요. 이종호 장관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장관님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4월 19일, 그러니까 모레네요. 4월 21일. 4월 21일이 과학의 날인데 4월 21일이 과학의 날로 정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장관님? 예,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에 1934년이 되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과학을 통해서 계몽 운동을 하기 위해서 김용관 선생께서 어떤 이제 과학 데이를 4월 19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초가 되겠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일제 탄압으로 아쉽게도 좀 계속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인 과기처가 1967년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이제 1년이 지나서 4월 21일 기념 행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과학의 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4월 달에 보면 이제 4월 19일 그리고 4월 21일 그러니까 그거를 포함해서 그냥 4월을 과학의 달로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4월이 이제 과학의 달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과학의 달을 보내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뜻깊은 시기에 우리 장관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이제 4월 지금 과학의 달이라고 말씀하셨고 모레는 과학의 날인데 다양한 좀 행사 같은 게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 여느 때 행사와 올해 행사가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장관님? 이제 올해는 저희 이제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 국가라는 어떤 이 주제로 과학의 달을 기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가 이제 전국적으로 개최가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는 특히 대덕 과학특구 50주년, 그러니까 설립 50주년이 되는데요.
뭐 대강 아시겠지만 이제 대덕과학 특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뜻깊은 그런 그 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4월 마지막 주에 2023년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그 대전 엑스포 시민공원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전에서 무료로 이제 개최되기 때문에 무료. 국민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종호 장관님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의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큰 경사가 있었죠. 기억들 하십니까?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3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장관님 제가 들었는데 현재 상황과 2차 때와 좀 뭐 차이점 뭐 이런 게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지금 이제 그 3차 발사는 5월 2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리호는 1단, 2단 조립이 끝나고 3단 조립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 2차 발사와 달리 그때는 이제 시험 위성을 넣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실용 위성, 실제 위성이 탑재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민간 기업이 발사 전 과정에 참여를 해서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었다는 측면에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과기정통부나 또 우리 관계하는 여러 연구원들이 많이 계신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월 24일, 다음 달 24일 날 3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다. 장관님 이런 말씀이신데도 꼭 하여튼 이번 발사도 성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한민국이 장관님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주항공청.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장관님? 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우리가 누리호 성공 그리고 또 다누리호 성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글로벌 우주 강국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제 전 부처에 좀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을 우주항공청에 좀 직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그런 그 우주 전담 기관이 오래전부터 이제 설립되어 있었고요. 그렇군요. 또 뭐 국민 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봤는데 80%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셨고요. 그래서 정부는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는 게 목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뭐 시청자 여러분들 올 초부터요 대단한 열풍이 일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름 아닌 챗GPT. 이 인공지능 정책 주무부처 장관님이 바로 시청자 여러분 이종호 장관님이십니다. 특히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그러면은 좀 막연했었는데요. 우리가 한번 충격을 받은 때가 그 알파고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 바둑. 그리고 또 한번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챗GPT입니다. 맞아요. 챗GPT라는 게 좀 쉽게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이가 이렇게 학습을 해서 이렇게 어떤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자기 주도 학습, 자기가 책을 읽고 학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하죠. 그 다음에 또 부모나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를 해서 학습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또 살아가면서 경험으로도 배우는 학습이 있죠. 그게 딱 지금 챗GPT에 들어가 있는 학습 방법이고 그리고 어떤 이제 문장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그 문장의 문맥이 이렇게 통할 수 있게 뭔가 단어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 순서를 하고 어떤 단어를 넣는 것이 좋은가. 예를 들면은 나는 땡땡 요일에 뭐 교회에 간다라고 해서 그 땡땡 요일이 뭐냐면 확률적으로 일요일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지금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 과기정통부에서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번 전략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장관님?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지난 그 주에 대통령님 앞에서 이제 초거대 AI 경쟁력을 어떻게 우리나라가 가져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비영어권 국가의 언어들을 우리의 또 그 초거대 AI 모델이 있습니다. 그걸로 가지고 이제 그걸 해서 그런 쪽에서도 이제 어떤 우리의 그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또 그 외에 법률이나 뭐 의료, 예술, 뭐 학문, 뭐 이런 학술 이런 쪽에서도 좀 특화된 그 영역에서도 우리가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전문가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초거대 AI 모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저희 부에서 올해만 해도 이제 예산을 이제 3,900억을 투입을 하고 이제 앞으로 점점 이제 늘려갈 거고요. 그래서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초거대 AI의 혜택을 국민들이 누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교육도 하고 또 뭐 활용이나 윤리 측면에서 문제 없도록 또 이렇게 여러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할 예정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챗 GPT라는 게 뭐 상당한 어쨌든 기술 발전을 통한 결과물이긴 하지만 보안이라든지 개인 정보 요게 이제 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장관님께서 이에 대한 좀 대응 방안도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잘 활용되려면은 보안이 확보돼야 됩니다. 우선 이제 기업이 초거대 AI를 바탕으로 해서 바람직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고 이제 거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요. 이 초거대 AI를 이용을 하면은요, 이런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대응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저희가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초거대 AI를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서 관리하는지를 저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함께해서 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초거대 AI 모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장관이 앞으로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자, 민생을 부탁해 31번째 손님으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초여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강렬한 봄 햇살이 기온을 쑥쑥 올리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옷차림도 하루아침에 여름으로 간 듯합니다. 오늘 서울은 7월 상순만큼이나 덥습니다. 오늘 전국이 화창하고 미세먼지 없이 공기도 쾌적합니다. 그만큼 햇빛이 더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을 쑥쑥 올리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28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고온 현상의 원인은 강한 햇살과 남동풍의 따뜻한 공기, 그리고 어제 제주도의 기온을 31도까지 올린 팬 현상 때문입니다.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내일 중부로는 한때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극심한 고온 현상을 한풀 꺾이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은 더 더워지면서 대구는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예년 수준을 되찾겠고요. 주말 동안 비 없이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와 해안가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가 무척 짧겠습니다. 해상 안전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올봄 날씨 변덕이 유독 심하죠.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에도 이렇게 기온의 널뛰기 현상은 몇 차례 반복될 수 있겠습니다. 면역력 관리에 신경 써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